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오늘도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제 자정을 넘길 때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법사위 소위는 잠시 뒤 재개될 예정이고 어제 대통령 만남 이후에 사의를 거둬들인 김호수 검찰총장은 잠시 뒤에 국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법안 통과에 키를 주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의 만남도 예정돼 있는데 관련 내용들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21살 현역 군인이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경련을 일으키는 이상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군의 복귀 명령을 받고 부대로 돌아간 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고 호소하고 있고 현재 군 수사 당국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관련 내용 취재 기자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사위가 잠시 뒤 2시부터 재개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가 반려된 가운데 오늘 저녁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등 검찰 내부는 여전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수위 측은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성 부분까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정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62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묘지를 참배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와 정의를 지키고자 희생한 4.19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습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이은혜와 조연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두 사람이 나흘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자녀 양육을 맡는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이 5년 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에 대해서도 남녀가 평등하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역 군인이 경련을 일으키는 등의 이상 증세를 호소했지만 복귀 명령을 받은 뒤 부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부대에서 무리하게 복귀를 명령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 지도부와 함께 4.19 혁명 6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자유와 정의를 지키고자 희생한 4.19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자 급기야 당 내부에서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오전에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이후 이어지는 일정까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우선 오늘 오전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참석한 가운데 윤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항거한 희생자들을 추모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기념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초석인 4.19 혁명 정신을 잊지 않고 유공자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19 혁명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우리의 번영을 이루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념식 시작 1시간 반 전만 하더라도 윤 당선인이 불참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이를 두고 계속되는 장관 후보자들을 향한 의혹에 윤 당선인이 인사에 대한 고심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기념식 참석을 마친 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가 기획한 경청식탁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울진 강릉 산불 피해자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유가족, 평택 화재 순직 소방관 자녀 등 8명이 함께했습니다. 여기에서 윤 당선인은 우리 사회 도처에서 발생했던 실질적인 아픔을 경청하고 이들을 위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조언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국내 재난은 아니지만 러시아 침공을 견디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는 의미에서 국내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인 출신 학자도 초청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용산공원에서 이뤄졌는데 앞으로 다가올 용산시대 개막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번 주부터 지역 순회 일정도 나섭니다. 내일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전북 새만금을 비롯해 전주 혁신도시 등 호남을 방문해 감사 인사와 함께 민심 청취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후보 시절 5차례에 걸쳐 호남을 찾아 유세를 펼쳤던 윤 당선인은 역대 보수정당 대선 후보 가운데 호남 지역 최다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여전히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당내에선 사퇴론도 나오고 있죠. 네,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해서 자녀 특혜 의혹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윤 정부 조각과 청문 전국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추가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잇따르면서 윤 당선인이 기치로 내걸었던 공정과 상식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정 후보자는 오늘도 출근길에서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어떤 불법, 부당 행위가 없었다면서 필요하다면 자신도 직접 조사받겠다고 적극 소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정 후보자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1990년생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 그 포문을 열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기대한다며 정 후보자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 행위가 없었던 만큼 인사 검증 부실은 아니라고 보지만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2030 세대 공정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여전히 인사청문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선인의 40년 지기 친분 때문에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각자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검사와 의사로 각자 아주 바쁘게 전문 분야에서 활동했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사안이 있는지 높은 차원에 대한 언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엄인수입니다. 자정을 넘겨서 이어진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논의가 오후부터 재개됩니다. 또 한 번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남을 갖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이른바 국회 상황이 오늘도 긴박하게 흘러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의 속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저녁 이 법안을 처음 논의하는 법사위 법안 1소위 회의가 열렸는데요. 처리 절차, 적법성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논의는 자정을 넘겼고 회의는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김호수 검찰총장 출석이 예정돼 있어 열띤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지만 검찰 수사권 분리는 돌이킬 수 없다며 4월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이 마침내 첫 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시작부터 어겼다며 이는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검수완박법이 그렇게 당당하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가 있다면 왜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의 폭고 역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의당은 오늘 오전 4당 원내대표 회동을 건의해 중재안 마련을 모색했는데요. 이 자리에선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도 오늘 오후 3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등에 대한 두 당의 입장을 듣고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 처리에는 박 의장 뜻이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인 만큼 얼어붙은 전국에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급격한 물가 상승 압력과 대내외 악재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묻는 질의가 주로 이어졌는데요. 이 후보자는 인기가 없더라도 금리를 올려서 물가 상승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현 정부와 새 정부 사이의 갈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 후보자는 제안이 왔을 때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전문성이 충분한지 국회에서 판단해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이제 속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외에는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특히 정호영, 한동훈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민주당의 검증 공세가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는 만큼 인사청문 전국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시험에서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지만 이듬해 자기소개서를 뺀 나머지는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도 1단계를 여유 있게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경북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보면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시험 2단계 응시 대상자 명단에는 정 후보자 아들 정모 씨 이름이 없었습니다. 당시 1단계 합격 최저 점수는 441.33점으로 탈락한 정 씨는 이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는 이듬해 편입시험에선 최소 40점 가까이 높아진 총점 480.07점을 받아 1단계를 무난히 통과했는데 자기소개서를 제외하고 2017학년도 1단계에 제출한 자원봉사 기록과 장학금 수령 내역, 두 편의 연구 논문 참여 경력을 똑같이 기재했습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시절 제자 성추행, 성희롱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교수에게 포상을 내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8년 총장 재직 당시 성폭력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교수에게 이듬해 10년 근속상과 금 석돈의 포상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 측은 특히 당시 학생회 측에서 이를 문제 삼았지만 학교는 해당 교수가 2017년까지 장기 근속 10년을 채웠고 성범죄 관련해서는 이미 징계를 받아 포상을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며 당시 포상을 결재한 김 후보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쯤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배에 앞서 SNS에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확장했다며 민주주의는 국민의 관심으로 성장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또 민주주의가 정치를 넘어 경제로, 생활로 끊임없이 확장될 때 억압과 차별,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저녁 전국 평검사 대표 100여 명이 서울중앙지검에 한데 모여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찰을 대표해서 국회에 직접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자,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고요? 네, 오늘 저녁 7시 전국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층 강당에 모여 회의를 엽니다. 아직 회의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서 강당에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진 않았는데요. 전국 검찰청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에선 10명 안팎이 참석하고 일선 지검과 지청 규모에 따라 4-5명에서 2명씩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체 참석자는 100여 명에서 최대 200명에까지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검사 회의가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열린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평검사 대표들이 서울로 한데 집결하는 건 참여정부 이후 19년 만입니다. 참석자들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을 토론한 뒤 논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 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하며 평검사 회의에서도 강경 대응이 나올 거란 관측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의를 거두고 총장을 중심으로 검찰 입장을 질서 있게 표명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검수완박 성토보단 검찰의 과오를 짚고 대안 제시에 무게를 실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내일 저녁 7시에는 각 검찰청 선임 부장검사 등 50여 명도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합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 김호수 검찰총장도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전에 나설 예정이죠.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김호수 총장이 낸 사표를 반려한 뒤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 김 총장과 70분 동안 면담했는데요. 김 총장은 대통령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70분 동안 검찰 의견을 경청해 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국회에 직접 검수완박과 관련한 의견을 내겠다며 국회 설득에 다시 돌입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하여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 공정성에 대한 비판으로 검수완박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검찰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수사권 완전 폐지가 대안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논의해 볼 수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안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자체가 문제가 되면 수사권자인 검찰총장과 고검장, 지검장을 국회로 출석시켜 비공개로 현안 질의하고 자료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이 검찰 자체적으로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앞서 비판이 많았던 검찰 전관계우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검찰 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은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검난으로 비화할지 여당과의 극강 대치가 더욱 첨예해질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대 평검사 회의는 어땠을까요? 그 출발은 2003년 노무현 정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대적인 인적 청산을 천명하자 검찰 내부에서 잇따라 반발이 터져 나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평검사 회의를 열어 검사와의 대화에 나설 평검사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검사들은 정치권으로부터 인사권 독립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충분히 토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별도 서면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이후에도 평검사 회의는 검사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05년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에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두고 전반적인 수사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목소리를 냈고 2011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후 2012년 당시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보복성 감찰을 하라고 지시한 한상대 검찰총장을 향해 퇴진을 요구했고 한 총장은 끝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결국 저는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우리의 오만을 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이해와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에는 최동욱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 등으로 사의를 밝히자 평검사 회의를 통해 검찰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죠. 가장 최근엔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발표하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이 연이어 회의를 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수차례 평검사 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오늘 열리는 평검사 회의는 규모 면에서 다릅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지검, 지청 등에서 150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규모만 보면 2003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데요. 검수완박 법안이 향후 검찰의 입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선 평검사들 사이에서도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잠시 뒤 3시 반부터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검거 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두 사람은 지하 통로로 이동해서 곧장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법원은 두 사람의 출석 모습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인천 구치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인천 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에 이은혜와 조현수의 구속전 신문이 진행될 텐데요. 두 사람 아직 구치소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지금 현재 인천구치소 건물에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검찰 조사 없이 이곳 구치소 건물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간인 오후 3시 반쯤이 다 되면은 구치소에서 나와서 법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법원까지 이어진 구치소 지하 통로를 쓰게 될 텐데요. 법원은 법정에 들어가는 이은혜와 조현수의 모습을 취재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오전 10시 반쯤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이은혜의 남편 윤모 씨가 수영할 줄 모르는 걸 알면서도 계곡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2월과 5월엔 보거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 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이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은혜와 조현수는 검거 뒤에도 지금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별도의 변호인 선임 없이는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사실상 진술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서는 이은혜와 조현수에게 각각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는데요. 다만 피의자들이 변호인 조력을 받아가면서 검찰 조사에 앞으로 제대로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은혜와 조현수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그간 이은혜와 조현수를 도운 조력자에게 방조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도피 자금이나 은신처를 제공한 사람이 있는지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은혜는 공개 수배 사흘째인 지난 2일 늦은 시간 경기 지역에서 다른 사람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숙소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이은혜와 조현수 주변인을 조사하면서 포착한 단서인데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검찰도 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숨어있던 경기도 고양 오피스텔 명의자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구치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21살 현역 군인이 입대한 지 10개월여 만에 부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지기 전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경련을 일으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유족들은 부대 측의 무리한 복귀 명령으로 가족을 잃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번 사건 취재한 취재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부 김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입대 10달 만에 20대 초반의 젊은 군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5월 육군에 입대한 21살 A씨는 입대 10개월여 만인 지난 3월 22일 부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숨지기 몇 달 전부터 하루에 한 번꼴로 경련을 일으키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요. 상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12월부터는 병가를 내고 부대 밖 민간병원에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했습니다. 민간병원에서 몸이 호전되기는 했지만 증상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갑작스레 부대 복귀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복귀한 지 8일 만에 부대 생활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입대 후에 지금 뭐 경련, 붉은 반점 이런 이상 증세가 나타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1월 19일 병원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붉은 반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유족들은 온몸을 뒤덮었던 물집이 터지기 시작한 뒤 반점이 흉터처럼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증세가 처음 시작된 건 지난해 8월과 9월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직후였습니다. 골반과 목에 두드러기 증상이 일어났는데 당시엔 상태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15일 밤 처음으로 발작 증상을 보여 인근 민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치료를 받은 뒤 이튿날 새벽 부대로 복귀했던 A씨는 복귀하자마자 또다시 발작을 일으켰고 그날로 병가를 내고 민간 병원에서 3개월가량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게 됩니다. 처음 갔던 병원에서도 일주일에 6번씩 발작을 일으키는 등 이상 증세가 계속돼 더 큰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야 상태가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병원에서 A씨가 받은 진단은 뇌전증, 뇌정맥 혈전증, 바이러스성 수막뇌염 등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민간 병원에 치료를 받고 부대 복귀한 후에 이상 증세를 보여서 다시 입원을 했던 사례인데 지금 유족 측의 주장도 그렇고 군부대 복귀 명령이 좀 성급하게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네, A씨는 사망 전날 밤 당직 근무가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과 동기에게 몸이 좋지 않다, 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호소했고 다른 사병이 대신 근무를 서게 됩니다. 이상 증상을 호소했던 A씨가 침대 아래에서 침낭을 덮고 엎드린 상태로 발견된 건 다음 날 아침 7시쯤입니다. 아침 점호 때 A씨가 보이지 않자 사망 사실을 알아챈 건데요. 유족들은 부대 측이 A씨의 상태를 알고 있었는데도 밤사이 상태를 확인하거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병원을 데려가든지 아니면 불침번한테 집중적으로 한 시간에 한 번씩이라든지 신경을 좀 써달라. 이 부대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해요. 안 갈 사람을 보냈습니다. 네, 게다가 A씨는 잦은 경련으로 6개월 동안 수면 박탈이나 위험한 곳에 혼자 가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증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복귀 명령을 내린 부대 측에서 A씨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예, 건강했던 아들이 입대 후에 부대 안에서 숨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족 입장에서는 황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사망 사실을 설명하는 부대 측 태도도 좀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요. 네. 부대 측은 A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응급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하지만 A씨는 발견된 당시 이미 사후 경직이 온 상태였는데요. A씨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부검 전엔 정확한 사망 시점조차 알 수 없는데 유족들은 뒤늦게 응급조치를 했다는 부대 측의 설명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예. 게다가 유족들은 사망 원인에 대해 계속해서 추궁하자 누군가 기저질환이라고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예. 부대 측의 해명과 달리 A씨는 입대 전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했다고 유족들은 말했습니다. 당시 부대 측과 유족 측의 전화 통화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기저질환이라는 거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 지금 무슨 옆에서 지금 계속 기저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애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왜 부대로 들어오라고 했냐는 거죠. 이 부분에 짚고 넘어야 될 게 기저질환은 주장도 있고 또 한 가지가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뒤에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해명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백신 부작용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사실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유족들이 아직 조직검사 결과나 부검 결과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예. 유족 측은 피부과 진료 당시 백신 부작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구두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 뒤에 흔히 보고되는 그런 증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단서상으로 보이는 증상이 이제 바이러스성 그리고 수인성 질환이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확한 건 부검 결과 등이 나와봐야겠지만 결과가 나온다 해도 A씨가 사망한 시점에서 백신 인과성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한 곳에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완곡한 진단이 있었고 이상 증세를 호소했는데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또 진단서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부대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부대 복귀 명령이 내려진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정확한 원인은 추후에 밝혀져야겠지만 충분한 간호, 의료 시스템 안에 있었다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들긴 하는데 부대 측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부대 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군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사망 전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또 부대 복귀 명령이 적절했는지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1차 군사경찰, 또 2차 보통검찰부 수사가 진행된 뒤에 육군본부 순직 여부 심의까지는 반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족들은 정확한 사망 경위도 모른 채 군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보니 애가 탈 따름인데요. 특히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접하게 된 A씨의 부모는 이제 제대 후에 대학에 가겠다는 그런 꿈 많던 아들의 죽음이 허망하다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혜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11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1만 8,504명으로 전날보다 7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11만 8,484명으로 수도권 49.1%, 비수도권이 50.9%입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 영향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9만 명 넘게 줄어 전반적인 감소세는 계속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19 비상대응특위가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먹는 치료제 124만 4천 명분을 확보해 72만 4천 명분을 도입 완료했고 이 가운데 21만 4천 명을 투여해 현재 51만 명분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특위는 하반기 재유행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적 물량 확보를 주문하고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상 회복 첫날, 도심 밤거리는 시끌벅적했던 예전의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 시민들이 한꺼번에 귀갓길에 오르면서 택시 잡기 전쟁도 펼쳐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식당이나 주점들이 몰려있는 서울 홍대거리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인데도 가게 불은 환하게 켜져 있고 오랜만에 밤문화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거리두기 해제 첫날, 식당들은 모처럼 늘어난 예약 손님에 그간의 어려움을 잠시 잊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래도 조금 단체 손님들이 조금 들어와서 좀 나아지고 또 외국 손님들도 좀 한두 팀씩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영업을 다시 시작한 주점 직원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술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새벽 장사가 태반이기 때문에 새벽 장사를 못하면은 거의 손님을 못 받는 거랑 다름이 없죠.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다렸던 일이니까 되게 환영을 하는 입장이죠. 강남 밤거리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침내 영업시간 제한 안내문을 떼어낸 유흥업소들은 비어있던 테이블을 주류와 과일로 채웠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다시 문 닫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고. 모임을 마친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자정즈음엔 택시 잡기 전쟁도 펼쳐졌습니다. 평상시보다 오래 놀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설레긴 해요. 제가 택시 잡는 것도 평소에 잘 못 잡았는데 또 시간이 풀려가지고 더 못 잡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2년여 만에 맞이한 일상회복 첫날 밤. 시민들은 모처럼 만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당국은 거리두기 해제로 방역 긴장감이 떨어질까 봐 우려된다면서도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홍보의견입니다.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지 심의하기 위해서 공소심의위원회를 조금 전에 소집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는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재작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과 첨부 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손 검사 측은 심의위에 직접 출석해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수처는 대다수 위원이 참석보다는 의견서 제출이 타당하다 이런 입장을 전한 점 등을 들어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인데요. 자, 관련한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다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지금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공수처는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재판에 넘길지를 두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손 검사 측은 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15일 손 검사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한 달이 지나서야 손 검사 측이 제출 시한 연장과 함께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들 대다수가 수사팀도 의견서로 가름했고 피의자 입장도 구두보다는 서면 형식이 더 잘 전달되는 점을 들어 직접 참석보다는 의견서 제출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과 첨부 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했는데 세 차례에 걸친 신병 확보가 모두 불발되면서 수사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윤 당선인 등 손 검사 윗선으로까지는 수사가 나아가지 못해 핵심 인물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일단락될 거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오늘 공소심의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사팀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수처 지침은 수사팀이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공수처가 심의위와 다른 결론을 낸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통상 심의위 의결이 나오고 5에서 10일이 지나 공수처의 최종 결정이 나오는 걸 고려하면 7개월가량 끌어온 고발사주 의혹 수사도 곧 마무리될 전망인데요. 손 검사와 김 의원뿐만 아니라 함께 입건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처분 방향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방금 들으셨듯이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최종 처리를 앞두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공수처 출범 이후에 가장 주목해온 사건인 만큼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되는데 일단 조금 전 개최된 공소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인가요? 이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제기되거나 국가적인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 계속 여부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주요 사건에 대해서 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예.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소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즉 수사 막바지에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네. 이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는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관련 규정상 존중하여야 할 의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10명이고 과반수 결정으로 그렇습니다. 결정이 된다. 그리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을 텐데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비슷합니다. 거군요. 예. 자, 오늘 공심위 의견을 바탕으로 이제 공수처가 최종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고발사주 의혹이 어떤 사건인지 좀 오래돼서 이거 네. 정리를 먼저 좀 하고 갈까요? 2020년 4월경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손준성 검사가 이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정보 수집을 지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렇게 작성된 고발장과 자료들을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로 나섰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자료를 전달하고 전화로 고발장 접수 상황을 전달하게 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면서 국가기관인 검찰이 고발을 사주하고 이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 의혹의 핵심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당시 손 검사, 김웅 의원뿐만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당선인 등도 피의자로 입건됐었고 손 검사, 당시 소속 검사들, 김 의원,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대대적으로 단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손 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와 촉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김웅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손준성 검사의 경우는 이게 업무의 영역이냐 아니냐,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되겠군요. 자, 고발 사주 관련한 주요 증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붙은 텔레그램 메시지 이거하고 제보자 조성은 씨하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그 후보하고의 어떤 통화 내역이 일부 공개가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공수처는 이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이걸 특정하지는 또 못했어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의혹이 일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 의원이 조 씨에게 보낸 고발장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의 특정 기능이고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즉 손준성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과 같은 상당한 정황이 존재함은 분명합니다. 거기에다 김웅 의원과 조 씨가 전화로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보면 김 의원이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 보내겠다든지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아니면 위험하대요 등 고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정황도 포착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직권을 남용해 지시를 받는 사람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그 지시를 받아 의무 없는 일을 하는 존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발장 작성 주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손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1차 구속영장, 2차 구속영장 모두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각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이 법원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 소명이 없다는 취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고발장 작성 주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도 아직까지 고발장 작성 주체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발장 작성 주체가 성명불상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누구인지 정확히 표시가 돼야 되는데 손준성 검사는 나 작성도 안 하고 전달도 안 했다 얘기하고 나도 전달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런 상황인데 자, 공수처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지만 여기서 더 나가지 못했다 이런 더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거쳐서 그 혐의를 파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는 구성 요건이 존재합니다. 그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일부 비위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직권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또 다른 존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받는 존재를 아직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 법적으로 좀 입증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다. 자,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공소심의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는데 공수처가 이걸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피의자들 입장에서 본인들의 의견 제출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공소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상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변론 의견서 등 관련 서면 제출로 가름해야 합니다. 서면을 제출받은 공수처가 이 자료들을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 검사가 직접 관련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의견서에 더불어서 변론 의견서를 첨부해서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소심의위원회 소속 의원들, 즉 그 각 위원들은 양자의 의견서를 직접 검토해보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은 공소심의위원회가 비공개 원칙일 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신상도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이 손 검사의 직접 출석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또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통상 재판이나 행정심판은 네. 당사자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네. 직접 출석해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 공수처의 시각은 공소심의위원회도 수사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예. 수사 대상은 직접 출석해 자신의 진술을 피력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도 비공개 대상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보이지만 이는 네. 관련 규정 개정으로서 충분히 개선 내지는 개혁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비공개 원칙으로 지금은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개선될 여지는 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랑 앞서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때 네. 뭐 삼성 재판이나 이럴 때 보면은 변호인들이 따라 들어간 이런 장면들이 좀 보였던 것도 같아서요. 이 네. 부분은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요구가 좀 반복되다 보면은 개선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법률 개정이 아니라 예. 각 기관별 지침이기 때문에 그 지침은 충분히 자체 논의를 거쳐 개선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것은 손준성, 김웅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기소, 불기소 오늘 공소심의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기소했을 때 각종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있으므로 예. 이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각종 논란에서 벗어나라는 의도도 존재하는데 사실 이 사건은 공소심의위원회가 불기소로 의결할 가능성도 덜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불기소로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체가 존재해야 함에도 그 주체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주체를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예.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송 검사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발장 작성이 검사의 직무는 아닙니다. 즉 검사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야 하는데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남용했다는 것은 일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행위 법리에 자체가 직권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자의 법리에 딱 들어맞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더더군다나 또 다른 주요한 혐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작성된 고발장이 실제로 고발로 이어졌는지 여부도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예.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선거법 위반으로도 의율하기 힘듭니다. 아울러서 각종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존재합니다만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명 판결물이 유출됐다는 것만으로 법리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도 다툼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예. 즉 지금까지 수사 결과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했는지도 상당한 쟁점일 뿐만 아니라 예.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공수처가 혐의를 두고 있는 각종 죄명에 부합하는지도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오늘 10명 이상의 공수처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대립될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과반을 넘겨야 하는 사정에 처해 있는데 과연 기소 의견이 과반을 넘어설지 네. 장담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박성배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국회에서 잠시 속보를 전해드릴 일이 있어서요.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면담해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 입법의 부당성을 호소한 김호수 검찰총장. 지금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김 총장 관련 법안을 심의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오늘 법사위원을 상대로 재차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인데요. 지금 어떤 발언을 하는지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의 어떤 형태의 수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사경 송치 사건이나 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도 보안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첫째, 현행제도 안착의 중요성, 둘째, 이연 소지, 셋째, 송치 사건 보안 수사 폐지의 문제점, 넷째,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 문제점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조금 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예. 먼저 현행제도 안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 대행하면서 직접 제도가 확정되는데, 확립되는데 관여했기 때문에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은 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사이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와
1년이 넘는 기간에 국회 사개특위 논의를 거쳐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제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복잡해진 수사 절차로 인해서 검경 간의 사건 이송이 반복되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대형 부패 사건에서 제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서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행 수사 준칙 제59조를 보면 검사는 송치 사건에 대해 원칙상 경찰에 보안 수사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본 법안이 목적으로 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앞선 중간 단계 정도 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대로 시행을 해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안수사 요구가 대폭 증가했고요. 보안수사 요구된 사건 중 그 이행에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이 4분의 1일 정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검찰청법에는 경제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대로 시행을 해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패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제명별로 사건이 검찰과 경찰이 흩어져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현 형사사법 제도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제가 취임한 이후 그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행 중인 현 제도에 안착해 법원, 검찰, 경찰, 법조계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서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법률안 및 개정 절차 진행의 이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짜리 자료를 드렸는데요. 재헌헌법 이후 4.19 이전 헌법들은 영장 청구권자를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법에도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19 이후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한 반성으로 영장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것으로 헌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형사법상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하고 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사를 수사권자로 한 것은 이와 같은 연역에 기반한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고 이를 명문화한 것이 현행 헌법 제12조, 제16조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이혼 소지가 큽니다. 또한 영장 청구를 준비하는 행위, 즉 범죄 사실 확인 절차는 그 자체로 영장 청구권 행사 절차의 일환이므로 헌법상 영장 청구권 규정에 근거해서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되는 것은 문헌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법률안 개정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법안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들도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송치 사건 보안수사 폐지 관련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보안수사 요구 제도가 도입되었고 검사는 직접 보안수사하지 말고 경찰에 보안수사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 제도 도입 전에는 비슷한 것으로 수사 지휘가 있었는데 보안수사 요구가 네,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한 김호수 검찰총장의 발언 잠시 듣고 오셨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온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작용들 좀 얘기를 했는데요. 대형 부패 사건에서 수사 주체가 달라져서 지금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보안 수사 요구가 대폭 증가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 등도 발생하고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지금은 현 제도의 안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이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더 뉴스 2부에서 전국 대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님과 지금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앞서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여러 가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공심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건 권고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만약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공수처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사실 공수처의 역사가 길지 않지만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원회나 공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전례는 없습니다. 비록 관련 규정상 그 결정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존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모두 따라왔습니다만 사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떤 수사기관이든 스스로가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미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체포영장을 한 번 청구했었고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습니다. 물론 모두 다 기각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오늘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불기소 의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덜어 존재합니다. 그 경우에는 공수처로서도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한 입장에서 쉽사리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공수처 의결, 즉 공소심의위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그와 별개로 불구속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공심위가 만약에 불기소 의견을 모은다 해도 공수처는 지금 불구속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그렇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렇게 보고 계신 건데요. 자, 이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 역시 고발 사주 의혹의 피의자로 지금 입건이 된 상태인데 자, 앞부분이 입증이 돼야 이제 뒤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공수처가 한동훈 검사장을 입건한 이유는 고발 사주를 즈음해서 이 한동훈 검사장이 손준성 검사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나눴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동훈 검사장을 필두로 해서 그 윗선인 윤석열 당선인도 고발 사주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공수처의 시각으로 보이는데 우선적으로 실무자들의 혐의가 입증되어야죠. 그렇지만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도 아직 불충분한 단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나 그보다 더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공소 여부는 사실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한동훈 검사장은 최근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현재 기술력으로는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를 진행하다가 다른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수사의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한 경우 이 수사기관은 다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재차 가함으로써 그 물증을 가져오는 절차를 일반적으로 밟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어차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술력으로는 더 이상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수 없어서 압수수색 절차도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단계에서 막히면 이제 윗선 수사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보통 공수처가 공심위 개최일로부터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안에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공소심의위원회 결론일로부터 5에서 10일 정도 후에 결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공수처의 의사와 다른 결정이 나온다면 그보다 더 지체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일주일 내지는 열흘까지도 이 사건이 더 길어지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기소 불기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가능성도 더러 있어 보입니다. 오늘 공심위가 일단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이것부터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 단식 농성 나흘차입니다.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힘듭니다. 단식을 하며 곰곰이 제 지난 정치 활동을 되짚어 봤습니다.
갈까요?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후보를 단수 추천기로 공심에서 결정했습니다. 그게 김진태 이걸 커프시키고 네, 그렇습니다. 전략 공천한다. 전략 공천 아니고요. 네. 과거 그분의 일부 발언들이 국민 통합에 저하야 된다. 그것이 저희한테 중요한 결정 변수였습니다. 한테 싣지 마시고 요 내용은 5.18을 독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이 물러나라! 권성동 물러나라! 정진석 물러나라! 저 같은 사람은 경선의 기회조차 박탈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입니까? 경선하라! 경선하라! 이럴 거면 뭐하러 정권 교체 했느냐 하는 이런 불만이 나올 정도입니다. 김진태 후보가 5.18과 불교 관련 문제 발언에 대해서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다시 논의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일부 공관위원들의 그 말씀이 있었고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표하시고 공개하신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왜냐면 일정이 너무 바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당시 운동 8일째다. 무엇보다면 운동을 그만할 수 없다. 특히 앞으로 다시는 5.18 민주화 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도 어려운 상황이 되니 상대방의 처지를 미처 살피지 못한 점 크게 후회가 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분명하게 사과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공관위원들이 판단을 했고요. 강원도의 그 김진태 후보와 황상무 후보를 경선에 붙이기로 최종적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시 해드려요? 다시? 뭐 잘못됐어요? 네. 네, 오늘도 낮 동안 맑고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포근한 날씨라고요? 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오늘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8도로 예년 기온을 3도나 웃돌고 있는데요.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날이 금세 쌀쌀해집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때면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9도, 대전 7도, 대구는 1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22도, 대전과 광주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내일도 중서부 지방은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차단율이 높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했던 김호수 검찰총장. 어제 대통령과 70분 면담 이후에 사의를 거둬들였죠. 자, 이후 전해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여야 각각의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 발언의 행간, 잠시 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에게 직접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임위 전쟁에 들어갔는데요. 더 뉴스 2부에서 관련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